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정진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학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생태공학부는 환경과학과 생태학을 바탕으로 생태공학을 특성화하고자 2000년에 국내 최초로 신설된 학부입니다. 생태공학은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지속 가능하게 계획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이 신설된 학문이기 때문에 초반기에 학기 초에는 저희가 세계 유수 대학을 벤치마킹하여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미국의 두 대학이 생태공학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였고요. 두 번째 대학은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였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치 교수라는 분이 생태공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플로리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돔 교수, 생태학의 가장 유명하신 오돔 교수라는 분이 생태 시스템이라는 학문을 최초로 설립을 하였고요. 그 제자들이 전국에 미국 전역에 뻗어나가서 생태공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어 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대학을 벤치마킹을 통하여서 생태공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여기 연구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저희 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 유학생들도 만나보고 이 환경공학 또는 생태공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선 미국, 이게 2005년 자료지만 제가 2007년 당시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그때 당시에 최신 자료였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환경 관련 학과가 약 1056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학과명입니다. 이 학과명을 보시면은요. Environmental Science, 우리말로는 환경과학이 되겠죠. 또는 Environmental Studies, 환경학과겠죠. 그 다음에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과입니다. 특이하게도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학과가 한 90% 이상 차지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요, 10% 남짓합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대부분의 과들은 사이언스, 과학을 바탕으로 하거나 인문사회학과 융합된 환경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돼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르치는 학문 분야도요,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 영역이 뭐였냐면 내추럴 사이언스입니다. 즉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또한 소셜 사이언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회과학이죠. 그 다음에는 또 휴머니티 부분의 학문도 인문과학이죠. 인문과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우리 국내, 그때 당시 국내에 환경공학과가 추구, 환경 관련 분야는 대부분이 환경공학과였고요. 환경공학이 추구하는 분야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다양한 학과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다. 어떤 통일적인 이론적인 배경이나 정체성이 부족하다. 뭐 부족하다 할 수 있고요. 다양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각 학과들이 졸업 이수 요건도 굉장히 달랐고요. 과정들도 메이저, 마이너, 프로그램 이런 형태, 꼭 학과나 학부가 아니라 이런 소규모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는 생태공학이 이런 미국에서 굉장히 잘 확립된 학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벤치마킹을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 종주국인 미국조차도 생태공학이라는 학문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 생태공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무한한 기회의 땅이구나.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잘 해나간다면 우리가 여기에 선두를 달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작업이 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겁니다. 실은 생태공학이 기존에 잘 확립된 시장, 쉽게 말하면 이게는 기업체를 분석한 거라 시장인데요. 교육 과정을 보면 생태공학이라는 교육 과정이 한국은 전혀 없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잘 확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교육 분야, 교육 과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방법론 중에 하나를 사용한 게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이 한국 분이십니다. 김희찬 교수님이란 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게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는 살아나고 어떤 기업체는 왜 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교육 분야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생태공학이라는 분야가 새로운 분야인데요. 이 새로운 분야를 내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전략을 이용해서 그래서 교육 분야에 제가 최초로 한번 적용을 해서 이 생태공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인재를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가게 됐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이 레드오션 전략과 블루오션 전략의 차이입니다. 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주 지중해나 이런 푸른 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유유자적하게 혼자 수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블루오션을 새로운 시장을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때 핵심은 뭐냐면요. 이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이런 시장을 만들 때는 이 가치와 비용이 둘 다 추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이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폰.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 보면 기존 핸드폰 시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아이폰이라는. 그리고 꾸준히 또 비용도 저감을 시켰죠. 이 아이폰을 지금도 인기가 좋지만 그 당시 때는 아주 굉장히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폰과 같은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이 레드오션 전략이란 거는 기존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존의 환경 분야, 환경공학과, 국내 환경공학과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한 핸드폰 생각하면 삼성의 갤럭시 폰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폰이 개척한 시장에 갤럭시, 삼성이 뛰어들었죠. 이제 이때는 가장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실은 비용을 굉장히 낮추고 가치도 높여야 돼요. 비용 위주로 가죠. 아이폰보다는 싸게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야지만 경쟁이 가능하죠. 이런 시장을 우리가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태공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위해서 과감하게 블루오션 전략을 짜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시장을 만드는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체계화시키는 원칙, 실제로 실행시키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다 적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모습, 큰 그림을 제시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장 경계선을 재구축하고 큰 그림을 그려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짜는 방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통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6가지 방법, 기업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교육 분야에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6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찰을 통해서 이 생태공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대안 전공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전략 그룹별 고찰도 해야 되고요. 교육 구매자 집단을 재정의하고 보완적 서비스를 관찰하고 기능적, 감성적 지향점을 찾고요.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 큰 트렌드를 또 봐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6가지 어떤 통로, 방법을 통해서 생태공학이라는 교육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것이 대안 전공을 선택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고려대, 그러니까 환경생태공학부를 오지 않고 환경공학과, 저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과죠. 지구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를 왜 선택하느냐? 거기는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길래 그쪽으로 지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환경공학과를 우선 보면은요, 전공 이해도가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수처리 생각하시면 되죠. 폐수처리, 하수처리, 공기정화, 어떤 기술이니까 명확하게 잡히죠. 잘 이해하죠,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기가 쉽죠. 또한 취업 자격증 이렇게 잘 돼 있죠. 기사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 잘 돼 있습니다. 취업 분야도 명확하게 확립이 돼 있죠. 졸업 인프라, 졸업생들 많겠죠. 기존에 우리가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학과. 여기를 보면 미래환경 문제입니다. 지구니까 좀 스케일이 좀 크죠. 거대 과학을 또 다뤄요.
이게 상당히 내셔널 지오그래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건데 굉장히 매력적인 또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또 높을 수 있죠. 또한 국제적 협력도 활발합니다. 뭐 기후변화 큰 스케일에, 그다음에 지진, 자연재해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도 활발하죠. 그다음 생명과학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분야예요. 지금도 유명하죠. 예. 생명 분야는 아직도 의학 포함하고 약대든 의대든 여러 군데 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미래의 유망한 분야고 학문적 성과도 풍부해요. 유명한 사람 많죠. 국내 과학자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생명 분야. 그다음 첨단 기술과 또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생명과학이 발달할 수 없죠. IT 기술, NT 기술 이런 테크놀로지하고 잘 융합이 돼서 굉장히 잘 발달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따라서 환경생태공학부가 이런 요소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학부가 앞장설 수 있다. 앞서가 우리 학부를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그룹 간 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려대를 안 오고 왜 딴 대학을 가느냐 이겁니다. 예. 자, 이때는 왜 딴 대학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가면 됩니다. 먼저 세계 저명 대학 있죠. 이 환경 분야가 좀 유명한 대학입니다. 버클리나 캠브리지. 누구나 다 잘 알죠. 세계 유명 대학이죠. 랭킹이 뭐 탑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잘 돼 있겠죠. 옛날부터 이렇게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첨단 학문 항상 미래 학문을 또 추구합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죠. 내가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짧게 살 수 없어요. 길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제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이. 또 특수대학들 많습니다. 여기 포스텍도 있고요. 지스트, 유니스트. 제가 카이스트는 안 한 게 환경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분야에 좀 유명한 특수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적으로 전문적이라는 거 누구나 잘 압니다. 예, 그다음에 장학금제도 아주 잘 돼 있어요. 연구시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종합대하고는 상당히 차별화가 확실히 돼 있죠. 그래서 종합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갖춘다면 훨씬 선택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신문에 한두 번씩 나오는데요. 이 대학은 하버드 대학 가기보다 더 힘듭니다. 예, 이 캠퍼스도 없습니다. 뭐 한 학기씩 그냥 전 세계 캠퍼스를 옮겨 다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학기 옵니다. 서울에. 이 대학은 뭐냐? 온라인 토론식 강의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 지금 온라인 강의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찍고요. 교수하고는 토론만 합니다. 그 강의를 듣고. 실질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교육을 해나가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또 선도하고 있어요. 이런 온라인 교육을 포함해서 4차 산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 첨단 지식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기업과도 공정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요.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협업, 즉 사회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기업과의 협력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굉장히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종합대학이 물론 이렇게 단번에 모든 대학이 대학 전체가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학부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학생들의 교육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시대, 실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구매자 집단의 초점, 인재상입니다. 여러분을 교육시켰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누가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원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취업에 있어서. 먼저 이 교육직이 있을 수 있어요. 국내 대학.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박사를 했을 경우에. 교육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구 실적이겠죠. 연구를 잘해야 됩니다. 연구 실적.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전공 및 기본 지식이에요. 근데 실은 기본 지식이 중요합니다. 전공 지식도 중요한데요. 기본 지식이 뭐냐면 기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지구과학 뭐 이런 겁니다. 기초 지식은 응용력이 굉장히 큰 지식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지식이에요. 이게 단단해야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자니까. 교육을 통해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죠.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인성이 당연히 교육자니까 인성이 좋아야 되겠죠. 교육자로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 및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직은 당연히 연구 실적 중요하겠고요. 그다음 전공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 수행 능력이란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내 지식으로만 기술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협력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특히 연구직이란 것도 연구라는 업무가 있는 거죠. 그 업무를 잘해나가기 위해서는 수행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다음에 국내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연구는, 과학은, 사이언스는 어떤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죠. 전 세계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물론 국가기관에 또 진출할 수 있죠. 관료직, 업무 수행 능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론 정신, 주민 정신, 주인 의식,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글로벌 마인드, 시민 의식, 바른 인성, 소통 능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재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국가기관이든 교육기관이든 연구기관이든 우리 졸업생들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적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 외에 학교가 보완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그러한 식당을 가기를 원하겠죠.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으니까 저희는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보완적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전공 지식, 전공 교육 이런 거 외에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첫 번째로 요즘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게 국제화입니다. 이제 이 지구도 좁죠. 한국은 얼마나 좁겠습니까? 국내 일자리가 한정돼 있죠. 여러분 세계로 진출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영어의 문제 아니에요. 영어 잘한다고 국제화가 된 거 아닙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문화죠. 문화도 잘 알아야 되고 그거는 직접적인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살아보고 교육을 받아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 교수 영어 강의도 확대되어 있고요. 외국 대학과의 교류, 교환 학생도 있고요. 방문 연구자도 있고요. 대학원생은 직접 가서 또 연구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내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국제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첨단 학문이에요. 이 생태공학도 굉장히 첨단이지만 기존에 보면 여러분 관심 많죠. IT 기술, BT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정보 기술, 그 다음에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 이런 첨단 기술을 시적절하게 이렇게 같이 융합을 시켜줘야지만 학생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첨단 학문과의 연계인데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어떤 생태 정보를 분석하는 쪽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굉장히 응용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하고의 공동 프로젝트, 기술 이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협력 관계가 있고요. 또한 시민사회 공공기관 협력.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는 기술로 안 됩니다. 특히 시민사회, 환경 문제는 사회 문제의 일부예요. 그래서 시민사회하고 협력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문제 해결에는 꼭 시민사회, 즉 사회 문제 해결에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적 또는 감성적 매력 요소인데요. 여러분이 그 교육, 연구 너무 딱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딱딱한 부분에 감성적, 기능적인 거죠. 이거는 감성적 요소를 어떻게 좀 더해볼까 이런 겁니다. 근데 특히 환경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로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식, 생각들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지금 기후변화의 문제, 미세먼지의 문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 폐기물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과학기술로만 안 된다. 즉 사회와
생태, 실은 우리의 연구 대상은 생태 시스템이지만 사회 시스템과 함께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관심이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거버넌스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협력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적 협력도 중요합니다. 지금 유엔에서요,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또는 개발이라고 하는데 목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교육 분야든 산업 분야든 국가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도 탄소 중립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런 인재들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런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 그 통로가 되겠는데요.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트렌드라고도 하죠. 이 환경 분야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느냐. 이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미래 리스크. 지금 과학기술, 특히나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환경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합폐수 처리 거의 100% 합니다. 처리 기술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처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의 문제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앞으로 이제 미래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현재의 문제는 환경공학과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희 환경생태공학부는 미래의 어떤 리스크, 미래에 일어날 일들,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거에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요즘 가장 큰 게 여기 나오는 거죠. 기후변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거는 모든 시민의, 모든 국민의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생물 다양성, 생태계 교란. 제가 코로나 얘기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 범정부 지금 위원회도 만들어졌죠. 미세 플라스틱, 지금 한창 이 미세 플라스틱에 폐플라스틱, 일회용품 굉장히 큰 문제고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래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전 지구, 이 지구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리질리언스 연구입니다. 이게 탄력성, 회복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수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용수철을 적당히 늘리면 어때요? 다시 돌아오죠? 이걸 너무 팍 늘려버리면 어때요? 회복할 수 없죠? 탄력을 잃어버리죠. 못 돌아옵니다. 기후변화 있잖아요. 저희가 탄소 감축하지 않으면 저희는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회복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제가 얘기했던 분야인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다 키워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나갈 수 있는 기술자도 필요하고 과학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나. 에코리더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요. 리더라는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미래를 읽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즉 환경 생태 분야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학부는 키우고 싶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단순한 기술자, 공학자, 과학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를 키워가자. 이게 저희 학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죠. 저는 조금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인데요. 제 아들이나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빨리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카오든 뭐 이런 보시면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IT 쪽에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요. 이러한 기술들을 교육에 반영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다행히도 이 환경 생태 분야, 특히 거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태 정보,
지난 수십 년간의 기후 정보, 그다음에 환경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이런 툴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하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예측이 되면 기후변화가 예측이 되고 생태계 교란이 예측이 되면 저희가 대응 방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생태공학 분야에 저희가 한 지금 20년 넘게 됐죠. 저희가 잘 만들어 와서 생태공학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지금 국내에서 최고 선두를 달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한 20년이 지나면 뭔가 전략적 이동이 또 필요합니다. 이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한 번 잘된 기업이 계속 잘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포드 회사가 전략적으로 T 모델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는데 지금 포드 회사 자동차에서 망했잖아요. 전략적 이동을 못한 거예요. 우리 학부도 마찬가지로 20년 동안에 잘해왔는데 미래를 보고 다시 전략적 이동을 해야 된다. 그 방향이 뭐냐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통로나 방법을 통해서요. 단순한 우리가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실은 제거할 부분, 축소할 부분, 늘릴 부분, 새로 만들 부분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후처리 기술, 이런 기술적인 거, 처리 기술, 그 다음 후처리란 거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폐수를 만들고 폐수를 처리해요. 처음부터 폐수를 안 만들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전 예방에 집중하지 후처리 기술에 집중하지는 않겠다. 이건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런 분야는 환경공학과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학부가 할 분야는 아니다. 그 다음에 감소시킬, 좀 줄여갈 부분이라면 전공 세분화입니다. 예. 저희가 사회하고 생태도 통합을 하는데요. 생태 안에서, 자연 환경 안에서 또 세분화할 필요는 없어요. 물이다, 대기다, 토양이다. 환경 문제라는 건 한 곳에서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전파됩니다. 하나의 문제만 집중하면요. 그 문제 해결하면 딴 문제 또 발생해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전공을 세분화하지 않겠다. 취업교육. 저희가 특정한 분야에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 지식을 가장 단단하게 교육을 시킬 거예요. 기본 지식을. 기초 지식을. 또한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설득한다면 어느 분야나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환경 분야는 그렇습니다. 환경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정부든 기업이든 사회든 학교든 연구든 연구소든 다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집중적인 취업교육은 정말로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 취업교육 위에 그 친구가 얼마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까 제가 국제화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 알 것 같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분야예요. 리질리언스. 사회나 경제에서는 이 용어가 가끔 쓰입니다. 근데 환경 분야에서는요, 이게 복원이란 말이 쓰이거나 뭐 지속 가능성이란 말이 쓰이거나 이런 용어로 주로 쓰였어요. 근데 이 리질리언스라는 것을 생태, 환경 분야에 적용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학부가 앞으로 생태, 환경, 생태 분야에서 이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연구를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할 건 뭐냐면 미래 환경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큰 변화를 읽자. 거기에서 리스크, 아까 제가 대표적인 얘기했죠. 기후변화, 그다음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생태계 교란. 이러한 리스크들, 위험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리질리언스라는 툴을 쓰겠다. 우리는 회복력을 갖춘 사회를 갖춰서 이러한 리스크로부터 이 사회가 단단하게 지켜질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 거를 실현할 수 있는 학생을 교육시키겠다라는 게 저희 학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뭐냐면 기술 중심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위해서요. 토탈 솔루션, 종합적인 접근한다. 저희 학부 커리큘럼이나 교수진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해요. 과학, 공학, 그다음에 경제, 팔러시, 정책하는 분도 계시고요. 적용하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접근을 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은 뭐냐면 미래 환경, 리스크 리질리언스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기 글로벌 에코 리더, 기술자나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리더를 만들어 가겠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안에 문제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들겠다. 이게 저희 학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좀 감이 안 잡힐 건데요.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이 특성 한 분야가 뭐냐면 융합 환경과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이 써 있고 목표가 있는데요. 차라리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바이오 에너지, 나노 바이오 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러한 첨단 과학들을 갖다가요. 아니면은 지금 문제, 미래에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요. 첨단 과학이 필요합니다. 첨단 과학. 그래서 이런 첨단 과학과 잘 융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융합된 환경과학, environmental science, 아까 말한 생태공학의 바탕이 되는 이 환경과학 분야를 첨단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벼룩이에요.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요. 물속에 사는 아주 한 3mm 정도 된 큰 성체는 큰 거는 물벼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물벼룩이 가장 중요한 게 물고기의 먹이가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 특히 플라스틱이 여러분 보면 이렇게 파편화돼요. 작게 쪼개지죠. 그래서 마이크로 사이즈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작은 플랑크톤, 물벼룩도 먹을 수가 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더더군다나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연하게 하는 가소제도 있고요. 최근 일회용품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이게 전부 환경으로 나가고요. 큰 물고기는 큰 걸 먹겠지만 이런 작은 생명체들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 미세화된 플라스틱을 먹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을 못하고 새끼를 못 낳아요.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대 간에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종은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종은 적응을 못하면 절멸하게 됩니다. 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 학부에서 연구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지역 및 도시 생태계 계획 분야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압니다. 생태공원, 자연형 하천, 제로카본, 물순환 도시, 생태도시, 생태마을 이런 곳에서 여러분이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서울시가 물순환 선도시가 되겠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도 다 이 물순환 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앞장서서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생태적인 요소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 침투도랑도 있고요. 옥상 녹화도 있죠. 이러한 것들, 생태수로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어떤 생태공학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생태공학이라고 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인간 사회하고 자연 생태계를 조화롭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생태계만 보존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태공학은 인간 사회와 자연 생태계가 조화롭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자는 학문입니다. 이게 가장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물순환 도시를 만들어가는. 다음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복원을 해야 되겠죠. 이 복원을 통해서 이 생태계가 있어서 건강한 생태계가 있어야지만 인간 사회도 지속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딱 닫아놓고 전혀 자연과 교환하지 않고 자연을 계속 훼손하고 우리만 발전할 수 없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학부는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리산, 비무장지대 굉장히 좋은 자연 생태계예요. 우리 계속 보존해야 되고요. 훼손된 지역도 많아요. 우포늪은 많이 복원이 됐고요. 폐광산 지역들, 산해들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을 또 복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이런 큰 문제들,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큰 문제들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게 또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기후변화 모델링을 합니다. 여기 보면 RCP 4.5, 8.5 있는데요. 4.5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좀 탄소 저감을 많이 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8.5는 뭐냐면 탄소 저감을 전혀 안 했을 경우예요.
그때 기온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기온이 올라가면 수온이 올라갑니다. 수온이. 예. 근데 물고기는 변온 동물이에요. 뭐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온도에서만 살 수 있어요. 사람은 항온이죠. 살 수 있어요. 뭐 옷을 많이 입고 또 버티고 살 수 있어요. 물고기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물고기의 분포가 달라지게 돼요. 어떤 종은 멸종하게 됩니다. 여기 예를 보면요. 우리가 탄소 저감 전혀 안 했을 때 8.5 시나리오 있죠. 탄소 배출이 일어나면 여기 섬진강 자료가 있는데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종들이 없어지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뭐 한두 종 없어지는 게 무슨 문제냐고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전진하여서요. 저희 생태공학 분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뇌한국 21이라고 하는데요. 브레인 코리아 21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학원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 선정된 분야에서 가장 교육이나 연구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는요, 2단계부터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꾸준히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전략적 이동이 필요한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전략적 이동으로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연구단을 만들어서 이 대학원생의 연구, 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대학원생에게도 지원이 되고요. 대학원생이 주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학부생과도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가 리스크 리질리언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변하게 될 큰 변화들, 기후변화든 미세 플라스틱 이런 큰 변화들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리질리언스라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생태 분야만을 집중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와 사회 시스템과 생태 시스템을 융합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의 문제 해결을 다루겠다라는 것이 저희 교육연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스크와 리질리언스를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건데 이게 실은 적절한 예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여기 우리나라도 물론 생태공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생태공원의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여기는 이제 홍수라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생태공원을 설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예인데요. 이 중국에도 또 생태공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 공원의 경우에 보면요, 가장 특별한 예가 보면 이 다리가 이렇게 상당히 높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이 불편하게 다리가 왜 이렇게 높게 설치가 돼 있지?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불편하겠죠. 위험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홍수가 된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 다리는 잠겨 있지 않고 그대로 위에 있습니다. 즉, 이 홍수라는 리스크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 작은 홍수는 물론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큰 홍수는 어떻게 돼요? 범람하겠죠. 하지만 이 범람했을 때도 생태공원이라는 시스템이, 사회생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질리언스를 갖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가 회복력 있는 그러한 사회생태 시스템의 가장 좋은 예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존 공학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최적화해라, 효율화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최적화 효율은 뭐냐면 작은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있는데요. 엔진 하나만 최적화하고 효율화하면 되겠습니까? 엔진을 효율화시키면 자동차 전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효율화 최적화되지 않고 엔진만 효율화되면 서로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시스템 전체, 여기 보면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 효율화예요. 이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즉, 일부분의 시스템만을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 전체를 생각하자. 이 시스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자. 이러한 방법론이 바로 리질리언스라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스크가 돼 있죠. 이쪽에 보면은 Y축이 어떤 사회 생태 시스템의 리질리언스라고 보면은요. 쉽게 생각하면 서울시 하나를 놓고 봐도 됩니다. 서울시의 리질리언스라고 봐도 되죠. 근데 이런 서울시의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들이 많을 겁니다. 기후변화, 아까 생태계 교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특히 서울시에 보면 비 많이 오면 홍수 많이 나죠. 리질리언스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리질리언스가 부족하다면 리질리언스 떨어지죠. 근데 실은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없어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질리언스가 굉장히 또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서 완전히 리질리언스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연구단은 이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해서 실은 리질리언스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거고요. 하지만 교육과 연구만 가지고는요, 사회까지 포함해서 리질리언스를 높일 수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키우겠다. 그럼으로써 리질리언스를 원상태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를 보면 사회 생태 시스템, 리스크 리질리언스를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이게 인력 양성이니까요. 글로벌 넘버원 에코 리더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고요. 이 궁극적으로 이런 학생을 길러내므로써 어떻게 되냐면 전 지구에 지금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지속 가능한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우리 학생들이 이 글로벌 에코 리더, 우리 학부생, 우리 대학원생들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학생을 키워야 되겠나? 이 지향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창의융합, 융복합형 인재라고 했는데 뭐 많이 쓰는 말이죠. 실은 저희가 새로운 분야를 했기 때문에요. 창의적 학생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이 창의적이란 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제가 볼 땐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예, 굉장히 도전적인 학생을 저희는 키우겠고요. 융복합, 환경 분야는 한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학문이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융복합형 그런 인재를 키우겠다.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십,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지역, 사회, 지역사회뿐만 국가, 그다음에 전 세계의 문제까지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저희는 양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들이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교육 목표,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적인 목표. 그 다음에 저희는 특별히 사회적 목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사회 문제를, 환경 문제는 사회 문제고요. 사회 문제 해결 안 되면 전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목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목표까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비전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비전을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고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가 또 있죠. 교육, 연구, 사회적. 그다음에 전략 방향이 또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달성 방안까지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다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9월에 시작했는데 7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연 한 8억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과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 이거를 저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간단한 저희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입니다. 환경생태공학부. 학부는 2000년도에 국내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2000년도에요. 그 다음에 대학원은요. 저희가 2003년에 이것도 국내 최초로 환경생태공학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06년부터 저희가 이제 특성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저희가 특성화한 분야가 기후변화 쪽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을 저희가 유치를 했고요. 또한 2006년부터 저희가 BK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자, 2단계 때는 저희가 자연생태계 복원에 좀 집중했고요. 3단계 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보자. 여기에 집중했고요. 이번 작년 9월부터 시작한 4단계 때부터는 리스크, 미래 환경 문제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위험, 이러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 관리 방향, 이쪽을 집중해서 새로운 교육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게 이 리질리언스 연구원인데요. 5정. 이 기부자의 허가 5정입니다. 무려 10년간 50억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 기부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리질리언스 분야에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연구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분들의 그 연구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생들이라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연구력을 평가할 때는요, 쉽게 생각하면 연구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연구비 중요하고요. 연구 논문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논문을. 그다음 이 연구 논문이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비 엄청납니다. 1년에 1인당 1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저희 18분이 계세요, 교수진이. 논문도 1인당 1년에 10편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SCR 국제 논문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다른 수치들은 여러분이 잘 안 되겠지만 질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실은 저희가 벤치마킹했던 대학만큼 연구 실적만큼은 실은 국내 교수 연구진이 국내 계시는 교수님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올해 20년이 딱 됐습니다. 제가 아까 2000년에 학부가 만들어졌다겠죠. 제가 2002년에 학부가 만들어지고 처음 채용된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생태공학이라는 학부의 정체성과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교육연구단 4단계 교육연구단을 이끌게 됐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 교수진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18분이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가 학부가 한 학기에 한 60명 조금 넘게 뽑는데요. 한 학년에 18분의 교수진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전공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크게 저희는 생태학 분야가 있고요. 환경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수질, 토양, 폐기물, 해양까지도 있습니다. 그다음 생태학은 자연생태, 생태학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 조경 분야도 있고요. 환경계획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공학,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인문 쪽, 사회학 쪽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교수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융복학 학문을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연구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50억의 기부를 받아서 만든 건데요. 정말로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ARC라는 게요, 아시아 리질리언스 센터예요. 우리가 물론 세계적인 리질리언스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아지계에서는 최초로 리질리언스 센터를 만들어서요, 매년 ARC 컨퍼런스를 합니다. 저희가 주체가 돼서, 주관이 돼서.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가 리질리언스 연구를 선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GCP 코리아도 있고요.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인데 기후변화 문제는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UN의 SDSN이에요. Sustainable Development를 실천하는 건데요. 이것도 UN에 있는 조직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직인 거죠. 그래서 이 연구 조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 그래서 그 청년 조직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구소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조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뭘 하고 싶냐, 궁극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리질리언스 연구 당연히 저희가 선도를 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단순히 교육과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신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도 저희가 창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쪽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싶고요. 또한 이 학문적으로도 저희가 세계적 수준이 돼야 되겠다. 교육 분야도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태공학 분야도 굉장히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략적 이동을 한 번 더 함으로써 확실하게 생태공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만은 저희가 세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학부가 되겠다라는 것을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글로벌 에코리더를 양성하고요. 그러한 에코리더의 양성이 어떤 모습일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는 그게 의미가 다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ARC 컨퍼런스입니다. 아까 제가 했지만 아시아에서 제가 리드를 하지만요. 저희 교수 연구진들이 매년 세계 유수의 교육자와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국제학회를요. 이 중심에 전부 저희 학부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이 계세요. 즉 우리가 중심이 돼서
여기 보시면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주변에 있죠. 예. 우리가 중심이 돼서 세계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직, 학부가 되겠다. 이게 진짜 큰 꿈입니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여기에 배치가 돼야 되고 좀 더 저희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이 중심부에 좀 더 많이 모이게 되면, 위치할 수 있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저희가 이 환경 생태공학, 특히 생태공학 분야에서 뭔가 족적을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코로나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이게 작년에 오늘이 딱 1년이 된 해라고 합니다. 발생된 지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그런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코로나의 이런 문제, 코로나가 왜 대발생하게 됐느냐, 이것들을 과학자들이 좀 추적을 한 거예요. 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이지 않겠나라고 제시를 한 게 바로 생태계 교란입니다. 이 코로나, 특히 바이러스는요, 종특이적이에요. 특정한 종에만, 특히나 미생이죠. 특정한 종에 특이적이란 말은 그 종에만 기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박쥐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한테 온 거예요. 사람을 숙주로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일단 우리가 박쥐를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자연을 갖다가 개발함으로써 박쥐의 서식지와 인간의 서식지가 겹치게 된 거예요. 서로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쥐, 물론 매개체가 중간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박쥐의 서식처가 교란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전파자를 통해서 인간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서식처가 교란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연 생태계가 왜 복원되고 보존돼야 되는지, 이게 가장 큰 예예요. 저희 모든 사회 경제가 다 정지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희생을 지금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고 있고. 왜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코비드-19이라고 하죠, 영어로. 근데 이 코로나 대응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굉장히 잘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진국들 보세요. 미국, 유럽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희생자와 감염자가 생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발전된 나라들이 맨날 우리가 쫓아갔던 나라들이죠.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은 왜 코로나 상황에서 저런 참사를 겪게 됐는가? 그 답이 바로 리질리언스입니다. 회복력. 그 나라들은 발전했는데 회복력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만 발전한 거예요. 일부만 첨단을 달렸고 사회 전체, 전체가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키워나가야 되나?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절실한가? 그 답이 바로 리질리언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리질리언스. 그래서 2000년에요. 제가 이 책자를 찾았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요. 2000년 5월일 거예요. 전 세계에 뿌렸어요. 우리가 코로나 모범 국가니까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쉽게 말하면 가이드라인 같이 뿌린 겁니다. 우리가 과학에서는 이런 일 못해요, 잘. 심지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도하는 일에 나서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범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에 리질리언스라는 용어를 딱 해놨어요. 우연의 일치였어요. 우리가 리질리언스를 추구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기 야구 그림 있죠? 우리나라만 야구를 제일 먼저 실시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리질리언스가 관리가 돼서 코로나가 관리돼서 야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의 키워드는 사회 생태 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리질리언스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K-팝 잘 알죠? BTS죠? 저도 압니다. 이제 멤버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있을 때는요 비틀즈였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팝그룹은 비틀즈였어요. 물론 죽었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전설적인 그런 팝그룹이었죠. 근데 지금 어쩌습니까? BTS가 누구나 세계 선두를 꼽으라면 팝에 BTS를 하겠죠. 저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세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까?
꿈도 못 꿉니다. 노벨상은 뭐 생각지도 못하고요. 세계에 뭔가 하나라도 리드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꿈도 못 꿨는데 팝 분야에서 BTS가 이렇게 나가주니까요. 전 사회가 우리도 뭔가 선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게 K-방역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선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세계의 모범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모범이 되고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자부심이 생기고 뭔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구 개발, 교육 분야에 굉장히 많은 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장 높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교육 시스템, 또 연구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GDP 대비하면. 근데 과연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으로 선도하거나 표준이 되거나 모범이 될 수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제가 저희 환경생태공학부를 한번 키워나가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제목에 제시했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약속으로서 저희 환경생태공학부가 더욱더 노력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우리나라를 빛내고 고려대학교를 빛내고 저희 학부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학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